것이 어떻게 새롭게 바뀔 수 있을지, 어떻게 한약재 효능분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좀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약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 의약품 분류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안에서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 코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분류 번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그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와 이끌었다는 상병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한창호 교수님도 오시고 교수님도 오셨으니까 사실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저는 잘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패널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제목이 효능분류 체계의 새로운 대안 모색이니까요. 현행 분류법 외에 고친다면 어떤 식으로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각각 그 안에서 중국식 효능 분류를 하는 방법과 동일보감식 저분성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금방 하려면 금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과제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이제 용역 과제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 용역 과제가 원래는 한약서 수제 처방의 일반 전문 분류 기준과 약효 분류 체계에 관한 기초 연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전문 분류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 전문 분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고 또 협회들 다른 협회들 쪽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서 그 부분을 빼고 그냥 이제 약효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한약서 수제 처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약재제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그 안주심 면제에 그 사용 근거가 있는 처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약서 수제 처방의 약효 분류 체계에 대한 이제 과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것을 전통의약품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다른 나라의 전통의약품 분류 체계 현황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의약품 특성에 맞는 약효 분류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보가 발약했던 동의수태보원 이 세 종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약서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기반을 해서 분류 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기초 연구라서 여기서 나온 아니고 바로 분류 체계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 자료로 이제 식약처에서 후속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약기제는 약사법에 그 정의가 있는 그 의약품 중에 이제 한약으로 만들어진 제제의 명칭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약전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11개정인데 거기에 일부 한약재와 그다음에 한약제제, 그러니까 생약 및 생약제제가 181품목이 수제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처방에 기반한 것은 가미소요산 등 5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KPC 말고 KP 말고 KPC라고 해서 여기 대한약전의 의약품 기준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근데 2012년에 그것을 이제 대한민국 약전의 한약 규격집, 그래서 규격집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공정서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옮겨서 2부, 3부에 수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부는 그냥 일반 의약품이고요. 3부는 보험에 적용되는 제제들은 3부에 따로 수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집 한약제제 중에는 이렇게 처방에 기원한 품목이 일반 의약품으로는 215품목,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제제로는 56처방, 그래서 56품목이 있어서
전체 251개 제재가 규격집에 수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제재의 경우에는 그 한약제재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래 한약제재가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의 경우에는 그 한약서의 원리를 이제 한방 원리로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제조된 한약제재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약서에 수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이제 한약제재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때 그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의 적응증이나 뭐 효과나 용법, 용량들이 이제 그대로 허가 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인정되는 한약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잘 알고 계실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학전서, 의학인문, 제중시평, 강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 강목이고요. 그 한약업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10종 한의서에는 여기에 이제 수세보원이 하나 추가되지만 그 수세보원은 이제 아마 그 한약업사 업무 범위가 처음 그 제도가 이제 처음 이제 60년대에 만들어질 때 아마 사상의학에 관련된 서적을 잘못 기재해서 이제 수세보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원래 공정현의 저작인데요. 공정현의 저작으로는 수세보원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만병의 춘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못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관한 규정, 이 백방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 한약 조제 지침서까지 이 품목 허가에 적용되는 한약서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수세보원을 빼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 허가 규정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국 서적이 경학전서, 의학인문, 본초 강목,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한국 서적들로 뭐 방약합편, 동의수세보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약품 분류 번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0호로 의약품 등 분류 번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이런 식으로 의약품들이 나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 뒷페이지에 이제 작은 글씨로 이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100번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 안에 이제 중추신경계 용약, 말초신경계 용약, 뭐 감각기관 용약, 그다음에 알레르기 용약, 그리고 이제 190번으로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0번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그다음에 호르몬제, 비뇨생식기계, 뭐 외피 용약, 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기타의 개개 기관용 의약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그런 식으로 300번, 400번이 있는데 500번이 없어요. 500번이 없고 이제 600번, 700번, 뭐 이렇게 800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800번이 이제 마약에 대한 그 분류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왜 500번이 없는지는 그 일본 의약품 효능 분류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가 아니라 제가 일부만 그냥 따온 건데요. 일본 의약품 효능 분류표를 보시면 이제 거기에 뭐 300번, 400번대가 있고 500번대로 510번 생약, 520번 한방제제, 그다음에 590번으로 이제 기타의 생약 및 한방 처방에 기원한 의약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본의 효능 분류표를 따와 가지고 국내 그 분류표를 만들면서 저 500번을 싹 빼고 이제 400번 다음에 바로 600번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현행 의약품 분류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는 ATC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 코드입니다. 그래서 ATC 아나토미컬 세라퓨틱 케미컬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WHO에서 개발을 하고 매년 그 WHO 통계 협력 센터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의약품들이 다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코드를 받아가지고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이고요.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O 통계협력센터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ATC 뭐 인덱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고 뭐 그거에 관한 출판물이나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용하는 거를 보시면 이제 그 의약품 사용에 관한 코드도 되고 그다음에 또 안전성 평가 시에도 뭐 활용되고 그다음에 가격이나 뭐 유통 시에 또 그다음에 뭐 리임버스먼트나 뭐 코스트 컨테인먼트 뭐 이런 이제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약품 분류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심평원이 매년 이 ATC 코드를 부여해서 이제 작년 2014년 기준으로 총 63,524개 품목에 대해서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대분류가 이제 14개의 대분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하면 Elementary Tract and Metabolism, 그러니까 소화기계 용약, 뭐 그다음에 대사성 뭐 질환에 사용하는 약, 뭐 이런 것들이 A에 해당하는 거가 되고요. 그럼 그 안에서 다시 약효에 따라서 나누고 또 약물학적 특성에 따라서 나누고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나누고 그다음에 또 그 각각의 성분마다 이렇게 코드를 줘가지고 메트폴민 같으면 이제 이렇게 당뇨병에 쓰는 약인데 그래서 A10B, A02 이렇게 코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는 이제 100번, 200번, 300번 뭐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ATC 코드는 이제 그 알파벳을 따서 엘리멘터리는 A, 그다음에 블러드는 B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C, D는 있는데 E는 없어요. 그 다음에 G로 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4개 분류가 여기 V에 베리어스, 이제 기타 다양한 것들까지 해서 14개 대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어디에 가든지 의약품이 나오게 되면 이 ATC 코드를 받아서 활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로서 프레드니솔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인데요. 그러니까 코드를 이 의약품이 이제 한 개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프레드니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인테스티널 그 항염증제로 사용될 때는 뭐 A07, EA01 그렇지만 또 이제 뭐 피부에 외용제로 더마톨로지컬 프리퍼레이션으로 사용될 때는 D07, AA03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코드를 이제 부여받아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뭐 안약 같은 것도 그다음에 이제 점이 이액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코드를 따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사족으로 집어넣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약 제제가 방금 이제 프레드니솔론이 여러 가지 코드를 받은 것처럼 지금은 이제 대표 코드는 있습니다. 한약 제제의 경우에도 대표 코드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신미패독산이나 오적산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오적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뭐 이런 쪽으로도 뭐 진통 효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중추신경용약으로 또 분류가 돼서 119 코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해열 진통 소염제 코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호흡기관 용약에 또 기타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효능에 따라서 여러 개의 코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미패독산도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코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양방 양리학적 효능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코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표 코드를 이제 하나씩을 받아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약제제의 경우에도.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국가의약품 표준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KD 코드라고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2008년 1월에 의약품 바코드 표시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이 KD 코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통 시에 사용하던 코드인데 유통뿐만 아니라 보험 청구에서도 그전에는 EDI 코드라고 해서 의약품 코드를 따로 만들어서 썼었는데 그 EDI 코드를 안 쓰고 이 KD 코드를 보험 청구 분야에서도 쓰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법령을 개정 고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KD 코드가 이제 의약품의 제조, 뭐 유통, 사용, 보험 이런 분야에 이르는 전체에서 이 KD 코드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뒤에 표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넣어놨는데요. NDC 코드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식약처에서 나온 이제 내셔널 드럭 코드라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10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1, 2, 3, 4를 하나 쳐봤더니 이런 식으로 NDC 코드가 뭐 012로 1234-01 그래서 옥시 몰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이 코드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코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러니까 드럭인포에서 제가 가미소요산을 이제 쳐가지고 나온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미소요산은 전문 일반 분류에서는 일반 의약품이고 뭐 이제 제조회사하고 판매회사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BT 아쿠어 분류는 이제 그 드럭인포에서 분류하는 체계고 그 밑에 이제 복지부 분류라고 나와 있는 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류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200 중에서 259 기타의 비뇨 생식기관 및 항문 용약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KD 코드, 보험의 그 청구 코드로는 이 가미소요산 일반의약품은 보험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코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또 상병 코드가 그 보험 청구가 될 때 그거에 해당되는 상병 코드가 또 여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TC 코드는 이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 코드상에서 이제 얘는 기타 그 너버스 시스템 드럭으로 N07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NDC 코드도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에 특허나 상표 또는 성분 아니면 그 코드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얘가 이제 NDC 코드 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의약품 분류 코드나 이제 보험 청구 코드나 이제 국제적 의약품 코드들이 이 의약품에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네. 가미소요산은 이제 제일 가나다 순으로 제일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미소요산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또 오적산이 가장 또 다빈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오적산도 한번 보시면 오적산은 이제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으로 190. 네. 그다음에 ATC 코드로는 이제 머슬 쪽에 그러니까 근골격계 쪽으로 M09로 AX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피톡신 주인데요. 아피톡신 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얘도 비급여고요. 그래서 그 의약품 분류 번호상으로는 114 해열 진통 소염제에 들어가고 비급여이고 이제 ATC 코드는 이제 똑같이 근골격계에서 M09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청구가 그럼 되는 보험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스틸렌을 여기 갖고 왔는데요. 스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 분류상으로는 소화성 궤양 용제, 그러니까 위염 위궤양 뭐 이런 데에 사용되는 거라서 232 코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청구 코드로는 여기 이 위쪽에 있는 642502-290 이것이 이제 KD 코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상병 코드를 이게 어떤 코드에 그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TC 코드상으로는 이제 A 002X 그래서 이제 그 acid related disorder, 그러니까 위산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약품 분류 코드는 그러니까 의약품에 그 부여되는 코드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까 그 ATC 코드에서 보셨다시피 제조, 뭐 유통, 사용, 보험 청구 뭐 이런 데에 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한약재질 효능 분류 체계를 얘기했을 때 이제 많이들 떠올리시는 거가 이 KCD 코드 상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KCD 코드에 대한 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고요. 그러니까 국제 질병 사인 분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유형화해가지고 모든 질병 및 보건 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 한창호 교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1952년에 처음 한국 사인 상해 및 질병 분류가 제정됐고 그 다음에 1, 2, 3, 4, 5, 6차 계속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 6차 KCD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WHO의 ICD-10 변경사항을 적용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런 KCD 코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CD 코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를 보시면 전신질환, 그다음에 뭐 전신병적 질환군, 그다음에 해부학적 계통별 질환군, 그다음에 분만, 기형, 신생아 질환, 기타, 병태, 뭐 기타 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 각각이 뭐 A00에서 B99까지는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그다음에 C부터 D48까지는 신생물,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코드가 KCD 코드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의약품이랑은 어떻게 관련이 되냐를 보시면 아까 스틸렌에서 보험 청구가 될 때 그쪽에 이제 그 상병 코드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스틸렌이 갖고 있는 이제 상병 코드로 아까 그러니까 위산과 관련된 소화성 궤양 용제였는데 그 소화성 궤양 용제가 쓸 수 있는 상병 코드로 여기에 이제 이건 제가 몇 개만 갖고 온 거고요. 실제로는 수십 개 있어요. 한 30개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J069, 뭐 상세 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타 급성 위염이나 여기 상세 불명의 위염이나 뭐 이런 위염, 위장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겠고, 이제 나머지는 스틸렌이 다른 항생제랑 같이 사용되는 그런 상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병 코드가 의약품에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약품 분류 체계, 의약품 코드가 기본인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의약품이 나중에 이렇게 보험 청구로 연결될 때 이렇게 KC나 상병 코드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거는 그러니까 2009년에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할 때 나왔던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09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가미소요상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뭐 한방에서는 뭐 수혈이나 산후기울증, 뭐 심화항염, 풍훈, 열훈, 담훈, 기훈 뭐 이런 거에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양방의 질환들이랑 매칭을 시켜서 그 분류 기호를 이렇게 써놓은 체계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2009년에 이제 개정하면서 개정안으로 그냥 가미소요산의 적응증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었습니다. 월경 전 및 월경기의 다양한 힘신 증상, 월경통, 과달월경 뭐 이런 거나 뭐 산후의 우울증, 뭐 갱년기 증상, 뭐 그다음에는 뭐 소양강 분해염, 입안 마름 같은 이런 증상들의 나열 뭐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이 적응증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뭐 스틸렌이나 다른 양방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KCD 체계에서의 상병 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랑은 좀 별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임상하시는 선생님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가미소요산의 적응증이 일반 그 심평원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그리고 이 가미소요산의 적응증들이 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왜 이 증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56개 처방이 지금 저는 이제 가미소요산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쭉 다 있는데요. 엄청 더 많은 것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무튼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거는 뭐 빼고, 그래서 이 보험 제재의 경우에 저 적응증을 어떻게 할 건지도 다시 뭐 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그 효능분류 체계의 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거는 제가 이제 방제학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뭐 다 아시는 교과서에서 나왔던 다 배우셨던 내용인데, 방제를 분류하는 방법에 뭐 효능에 의한 분류나 치법에 의한 분류나 주치병증에 의한 분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해당되는 서적들이 뭐 상한 명리론이나 의학심호나 뭐 52병방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처방을 분류해가지고 나온 책들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방제학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계는 이제 종합분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황제내경의 칠방주 종합분류법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방제분류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그러니까 의방집회에서 썼던 그런 분류법이죠. 그래서 뭐 해표제, 사하제, 화해제, 청열제, 거서제, 올리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20여 종으로 20여 가지로 그 방제의 효능 분류를 하는 방법을 쓴 책들이 청나라 때 많이 썼던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들이 현대에도 방제학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효능 분류 방법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의방집회에서는 22종으로 분류했는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그러니까 방제학 교과서 영림사 방리학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 방법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 그래서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이 한약제제 효능 분류 체계가 그러니까 그런 의약품 코드랑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조, 그러니까 뭐 수입할 때, 뭐 생산할 때나 뭐 유통될 때나 뭐 보험 청구할 때나 이제 병원에서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다 요즘은 다 이제 전산화된 그런 시스템을 쓰니까 그런 데 꼭 필요한 그런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의약품 분류 100번, 200번, 300번 뭐 이런 의약품 분류 체계 하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한약제제에 적합한 코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 한약제제 효능분류 체계를 만드는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그러니까 이 의약품 약효 분류표를 가져온 그 일본도 말하자면 한약제제를 별도 분류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빼고 그냥 의약품 분류에 똑같이 집어넣겠다고 해가지고 그 500번을 뺀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뭐 오적사는 뭐 119였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장점은 우선 지금 뭐 우리가 올리제니 청열제니 뭐 이런 표현을 쓰던가 아니면 뭐 한의학적인 병명을 쓰던가 했을 때 한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 양리학적인 분류 체계를 썼을 때에는 우선 우리 한의사나 뭐 한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이해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의약품이랑 같은 코드를 쓰기 때문에 통합의학을 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한약하고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중복 분류, 그러니까 뭐 오적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을 대표 코드로 봐야 되느냐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약지제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는 체계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한약지제만 따로 통계를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11번 마취제는 좀 한약지제가 안 들어가겠군요. 그러니까 119번에 양약도 있을 거고 한약도 있을 거고 한데 그냥 119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따로 한약지제만 통계 잡기는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약전이나 규격집에 들어가 있는 한약지제들이 뭐에 분류되어 있나를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표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뭐 팔미화는 뭐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 따로 분류되지 않는, 아니면 기타에 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분류 체계 상에서는 이제 한약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메인 분류에 들어가기보다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그러니까 깍두기 분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되게 되니까요. 그냥 이제 더부살이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죠. 또 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2009년에 생산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위에 랭크된 한약재들이 어떤 의약품 분류에 들어간 품목들인가를 보시면 219 기타의 순환기계 용약이나 뭐 기타의 자양간장 변질제 이런 것들이 보시면 뭐 생산량도 아주 높고 품목수도 많은데요. 이 기타의 순환기계 용약, 219 같은 거는 이제 우황청심환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거고요. 329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 같은 거는 뭐 그러니까 약국에서 팔리는 뭐 드링크제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보시면 해열진통 소염제나 뭐 기타의 소화기계 용약, 그다음에 진해거담제, 그다음에 기타의 신경기계 및 감각기관용 약,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상위에 몰려 있고요.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시면 품목도 몇 개 안 되고 생산량도 몇 개 안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코드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통계상의 장점이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 중에 그 500 코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500 코드 내에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 그 생약 한방제제 뭐 기타 한약 관련 의약품들이 들어가 있던 자리에 이제 한약제제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랬을 때의 장점은 따로 분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1번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렇지만 그 분류 체계 안에서 한약제제만 따로 잡을 수가 있죠, 통계적으로. 그리고 근데 이제 단점은 500 코드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부 분류가 이제 마구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510, 511 하면은 이제 511부터 519까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599까지 된다고 했을 적에 뭐 많아봤자 한 99개 정도의 분류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도 내에서는 뭐 이런 체계를 쓸 수도 있고 저런 체계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생약은 510, 한약제제는 520으로 다 넣고 그 한약제제를 효능이나 뭐 적응증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면서 그 적응증을 표시해가지고 이제 그 적응증이 어떤 질환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510은 뭐 순환기계, 520은 뭐 소화기계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코드 500번 내에서도 효능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적응증 위주로 분류하거나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별도 분류 체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의약품 분류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한약 제제의 경우에도 이제 분류표를 따로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따로 만드는 거니까 한약 제제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 가능한 번호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 통계를 잡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단점은 그러면 한약, 양약을 나누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이쪽 코드에 들어간 것들은 양약이고 이쪽 코드에 들어간 것은 한약이고 이런 게 확실하게 보이겠죠. 아무튼 이제 별도의 분류 체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그러니까 별도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면 중국에서 지금 내놓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한의학적 효능 분류 체계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표제, 사화제, 화해제, 청혈제 그런 아까 그 의방집회에 기원한 효능 종합 분류법을 쓰면서 해표제로 뭐 신혼해표제, 신량해표제 뭐 그런 분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총 20개 분류, 그다음에 그 안에서 60개 소분류를 이렇게 하자고 중국이 표준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중국이 이런 분류를 현재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대로 하게 되면 이제 국제적인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질병 분류보다는 그러니까 그 의약품 분류에 적합한 의약품 효능 분류로 그러니까 수가 많지 않으니까 재분류가 한 20개 정도 되니까 좀 이렇게 바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뭐 그런 장점이 활용하기 훨씬 더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이제 동의보감에 기원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보감의 체계를 활용해서 그런 병명이나 병종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국의 특징적인 체계를 활용하는 거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동의보감이 400년 전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증상 표현이나 분류를 바로 활용할 수는 없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현대화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장점이라면 이게 질환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그 질환이 현대적으로는 어느 질환이랑 연결되느냐를 이제 한 다리를 더 거쳐서 이제 양방의 그 양리학적 효능 체계와 이제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보시면 이제 동의보감에 각각의 그 문이 현재 88문이 있는데요. 친구편에 있는 문들은 좀 빼고 나머지만 보면 여기 그러니까 내경편, 뇌형편, 잡병편까지의 그 문들이 88개가 있는데요. 뭐 신형부터 뭐 전기, 신혈 뭐 해가지고 이제 쭉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의보감이나 방역화편이나 동의수세보원에 있는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효능 분류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보시면 이제 동의보감의 효능 효과가 그 처방의 효능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제 치사시상한 그래가지고 무엇을 치료한다라는 일종의 표제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병명에 해당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증상으로 뭐 두통, 신동, 발열, 오한 뭐 이런 증상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뭐 상풍, 상한, 상습까지를 치료한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이거는 또 다른 처방인데 치상한 상풍 표증에 두한강, 백절통, 의망, 미분을 치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이제 일종의 병명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구체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뭐 설명이나 효능에 해당하는 것들이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업을 하다가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봤는데요. 반복되는 걸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보시면 이 치가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은 거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이렇게 좀 층차를 나눠 가지고 어느 거가 좀 더 상위 개념이고 그냥 단순 증상에 해당하는 거는 뭐고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 오늘 다 가져오지 못했고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에 잡병편에 소화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문에 여기 맨 끝에 이 소화문이 있는데요. 소화문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소화문에 나오는 그 치 다음 병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것이 뭐 경풍, 뭐 두창, 아구창, 그다음에 감증,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하는 그 감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 경풍 안에서 다시 급경풍, 만경풍, 급만경풍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처방들이 뭐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동의보감 체계에 기반해서 이제 문이나 증상들을 가지고 좀 활용해서 효능분류 체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효능분류 체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건 이제 사족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자어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일상어기 때문에 그 제재에 있어서도 그 적응증이 그냥 이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신음어, 현운 이명, 뭐 인건 비조 이런 표현이 그대로 한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의학 용어를 그대로 쓰고 그걸 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한방 제재들은 그 적응증 표시를 이거니까 그러니까 효능분류 체계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인데 제가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위염, 만성 위염, 뭐 위장 허약 뭐 이런 식의 표현들로 이제 양방 변명을 쓰고 그 다음에는 뭐 가슴 쓰라림, 트림, 식체 뭐 그다음 설사를 해도 몸이 차가워서 오는 설사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현대적 일상적 용어로 쓰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간신음어 비기 허약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트림, 식체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자료를 갖고 와서 허가를 받았으면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쓰고 또 뭐 동의보감의 내용을 받았으면 동의보감에 쓴 표현을 그대로 쓰고 그래서 좀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족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발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